우표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우표에 침을 발라서 편지 붙여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이 우표라는 게 단순히 편지 붙이는 용도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우표는 대체 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던 아주 불편한 시스템에서부터요. 아, 그 가난한 연인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편지 겉봉에 암호를 적어서 사랑을 확인해야 했던 약간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요. 그렇죠. 이 작은 종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첫인성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는지 그 흥미로운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우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 배경을 알려면 1840년 이전의 영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요, 우편 시스템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일단 받는 사람이 돈을 냈어요. 아, 착불이었군요. 네, 그쵸. 심지어 거리가 멀어지면 요금이 막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와, 그럼 원치 않은 편지 받았다가는 돈만 날리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아예 저 안 받을래요 하고 수신을 거부하는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소통이 거의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네요. 멀리 있는 가족하고 편지 주고받는 것도 정말 큰맘 먹고 해야 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유명한 가난한 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저도 자료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돈은 없는데 섬 안부는 궁금하니까 이 연인들이 묘안을 짜낸 거예요. 편지 겉봉에다가요. 뭐 동그라미나 세모처럼 둘만 아는 암호를 그려 넣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오면 겉봉만 딱 보고 암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잘 지내는구나.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돌려보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애틋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의 우편 해킹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롤랜드 힐이라는 인물. 네, 이 사람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수신자 부담이라는 불합리한 시스템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내는 사람이 미리 요금을 내고 그 증표로 작은 종이를 붙이자. 와, 그게 바로 우표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1840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옆모습이 담긴 세계 최초의 우표, 페니 블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떤 개인의 불편함, 그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 아주 인간적인 혁신이네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영국 우표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필요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좀 성격이 달라요. 아,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 무늬 우표 말씀이시죠? 네, 이건 완전히 위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급진적인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부였거든요. 영국의 페니 블랙이 사랑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면 조선의 무늬 우표는 시작부터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1884년 초대 우정총국 총판이었던 홍영식이라는 인물이 이걸 주도했어요. 이분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근대 우편 제도를 보고 와서 도입을 결심한 거잖아요. 네, 특히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됐을 때 일화가 아주 재밌어요. 아, 그 악수 연습한 이야기요? 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랑 악수하려고 다 같이 연습까지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큰절을 해버린 거죠. 그 장면이 미국 신문의 사파로까지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웃긴 해프닝이 아니라 당시 개화파 엘리트들이 느꼈을 어떤 문화적 충격, 또 압박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빨리 서구 문물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였어요. 당시 조선에는 우표를 정교하게 인쇄할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 맡겨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가져왔군요. 네, 그렇게 일부 우표가 도착해서 막 우편 업무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바로 그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터진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만든 기관의 시작이 나라를 분열시킨 쿠데타의 현장이 되어버렸으니 그렇죠. 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우정총국도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문의 우표는 써보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쌓이게 돼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한 독일 무역회사가 이 비운의 우표에서 미래의 가치를 본 겁니다. 아, 그 회사 이야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유통되지 못한 이 우표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희귀품이 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그래서 남은 물량을 전부 헐값에 사들였어요. 이건 뭐 거의 우표 재테크의 원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현재 무늬 우표는 전 세계에 몇 장 남지 않은 아주 귀한 유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표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건 다음 주제인 선전도구로서의 우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가는 우표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념적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가장 작고 효율적인 선전도구인 셈이죠. 국경을 넘어서 가장 멀리 퍼져나가는 국가의 명함이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 우표입니다. 자료 이미지를 보니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주체 사상이 확립된 후에는 김일성 일가의 얼굴만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요. 최근에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미사일이랑 같이 등장한 우표도 나왔죠. 전문가들은 이걸 4대 세습의 공식적인 신호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북한의 아주 초기 우표예요. 해방 1주년 기념 우표. 아, 거기에는 태극기랑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죠. 네, 분단 초기에 남과 북이 같은 상징을 공유했던 그 짧은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이런 체제 선전은 비단 북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연합군이 벌였던 우표 전쟁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오퍼레이션 콘플레이크 작전. 거의 첩보 영화 같죠? 네, 히틀러 얼굴을 해골로 바꾼 가짜 우표를 만들어서 독일 가정에 뿌리려고 했다니. 네, 독일 국민들이 편지를 딱 열었는데 지도자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있으면 사기가 꺾일 거라고 생각한 대담한 심리전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잖아요. 네, 맞아요. 작전 준비하는 2년 동안에 독일 우체국 소인 디자인이 바뀌어서 가짜인 게 바로 들통나고 심지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폭격 때문에 다 피난을 가버리고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참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실패 사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사실 엄청난 우표 수집광이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우표를 활용한 작전에 더 끌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심리전을 넘어서 우표가 진짜 물리적인 전쟁의 불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티랑 도미니카 공화국 사례 말씀이시죠? 지도 우표 한 장 때문에 전쟁이 났다니 이게 지금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190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분쟁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표시한 지도 우표를 발행한 게 시작이었어요. 지도라는 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맞아요. 우표에 그 지도를 새겼다는 건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IT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네요. 그래서 격분해서 선전포고까지 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독도우표 발행할 때마다 일본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네요. 우리도 우표를 통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종의 지도 전제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북한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표를 발행해서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그건 몰랐네요.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인데 이런 영토 문제에서는 묘한 동질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이렇게 우표가 분쟁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따뜻한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6.25 전쟁 때 터키에서 발행한 우표 이야기요. 아, 네. 그 우표에는 터키군 장교 슐레이만 대위랑 그가 전쟁터에서 구한 한국인 고아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죠.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최민자 씨. 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적을 넘어서 부녀의 정을 나눈 두 사람의 실화입니다. 나중에 두 분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영상도 있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죠. 앞서 본 분쟁 우표가 선을 긋고 우리와 너희를 나눴다면 이 우표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다층적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우표 수집, 즉 우취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우표에서 얻은 지식이 더 많다고 했다면서요? 네, 88 서울올림픽 유치의 주역인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엄청난 우표광이었고요. 그 수집의 세계에서 정점에 있는 우표가 바로 1센트 마젠타겠죠? 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우표. 2014년에 약 97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죠. 원래는 세상에 딱 두 장이 남아 있었는데, 낙찰자가 가치를 더 높이려고 그 자리에서 한 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소장품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는 사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수집가의 열정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한 조각을 파괴한 문화적 반달리즘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수집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극대화한 영리한 투자자라는 시각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었던 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없애버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우표는 정말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욕망과 이념, 기술과 예술이 응축된 타임캡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처 짚지 못했지만 정말 낭만적인 우표가 하나 있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표 이야기요. 1991년 미국에서 발행된 명왕성, 아직 탐사되지 않은 우표 말씀이시군요. 네. 이 우표가 실제로 2006년에 발사된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다고요? 네, 그래서 명왕성을 지나는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여행한 우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표가 진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시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의 탐험 정신을 담아서 우표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저호에는 인류의 언어, 응악, 그리고 지구의 위치 정보까지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미지의 존재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 담긴 편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주소를 너무 쉽게 외계에 노출해버린 잠재적 위험을 자초한 섣부른 행동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